안녕하십니까. 배우면 세상을 보는 힘이 생기는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업 자본주의를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산업 자본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산업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는 자유 방임주의를 등에 업고 나타납니다. 이 각 경제 주체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역할을 극소화시킴으로써 방임하는 정부, 즉 작은 정부를 등에 업고 산업 자본주의가 나타났고, 나아가 지나친 자유와 이윤축으로 독점 자본주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760년대의 산업혁명 이후 자유 방임주의 시대에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부가가치 형태로 이윤을 얻는 경제활동을 산업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 만드는 일이란 뜻이죠. 여기서 부가가치란 가치를 더한다. 즉, 금을 가공하여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면 똑같은 금의 양이어도 가치, 즉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입니다. 이 절대 왕정을 등에 업고 식민지 무역을 통해 단지 유통 등을 통한 비생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던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사유제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한 영국의 고전학파 애덤 스미스, 그리고 프랑스의 세이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 자본주의, 즉 생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1700년대 후반에 시민혁명으로 시민의 지위가 향상되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17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을 통해 시민 중 일부가 대량 생산의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산업 자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당시는 시민의 지위 향상과 함께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물질적 빈곤의 시대였기 때문에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죠. 애덤 스미스와 세이는 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즉 만들면 팔린다. 라고 말하며 대량 생산에 따른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지지했습니다. 이 덕분에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자본가가 성장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자유 방임주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완전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사유재산제 인정, 완전한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자본주의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에 없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 즉 노사 대립,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노동 문제가 등장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산업 자본주의가 100여 년 정도 발전하며 1800년대 말, 즉 19세기 말부터 산업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자유 방임주의, 즉 정부의 방임과 무한한 자유를 교묘히 이용하여 거대한 소수기업이 담합이라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담합이란 거대한 소수기업이 연합하여 하나의 공급자, 즉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담합의 효과는 이 영세한 그 기업을 무너뜨리고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나친 자유경쟁으로 자본력이 약한 약소기업은 소멸하고 대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자 이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담합하여 시장에는 하나 또는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독과점 기업만 남게 되는데, 이들을 금융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즉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더 큰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대량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소기업이 도산하며 양산된 실업자들, 가난한 노동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돈이 뒷받침되는 수요, 유효 수요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과 유효 수요의 부족이 기업의 재고를 쌓이게 하여 결국 못 팔아서 다 같이 망하는 대공황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자유와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자유시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실패라는 것이죠. 이 시장 실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자본주의의 모순 또는 구성의 모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좋지만 이 좋은 부분들이 모인 전체는 안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즉, 자유가 각 경제주체에게는 좋아 보여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 다시 말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 시장 실패는 자유가 넘치고 정부는 방임하던 자유 방임주의 시대의 산업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그 첫 번째로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 독과점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인으로, 즉 기업 마음대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임으로써 이 소비자들은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하면서도 전보다 적게 소비하게 되었으며, 가난한 약자들은 아예 상품과 서비스를 구하지도 못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째로 공공재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우선 공공재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투자금 회수가 매우 오래 걸리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비경합성이란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1등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늦게 가도 꼴찌여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배제성은 혜택이 모두에게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즉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란 특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비경합성, 동등하게, 비배제성,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도로, 댐, 교량, 학교, 가로등, 하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이런 공공재의 특성에 따라 공공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에 맡겨놓으면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공공재를 공급한다 해도 소비자들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셋째로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우선 외부 효과라는 말부터 이해합시다. 시장 내부에서는 give and take, 즉 물건 사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반대로 give or take, 즉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give or take는 시장 외부의 효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외부 효과는 경제 주체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피해를 주고서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주고서 대가를 받지 않는 시장 외부의 현상으로 이 효율적 경제활동을 강해하게 됩니다. 이 효과는 크게 이로운 외부 효과인 외부 경제와 해로운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로 구분됩니다. 우선 외부 경제는 집 앞의 화단 조성이나 자원봉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사회적 편익은 매우 큰데 반면 개인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즉 나보다 남들이 좋아하는데 내 돈, 내 시간이 소요됩니다.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 맡겨놓으면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좋은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반면 외부 불경제는 환경오염, 범죄행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청소 시간에 지각하는 학생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편익이 자, 끝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유재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정 배경이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빈부 차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클수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그 아이들에게 빈곤을 선물해준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 자유란 녀석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수정자본주의 봅시다. 애덤 스미스 등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놓으면 시장 가격에 따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았는데 이게 뭡니까? 시장 실패와 대공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공황 이후, 즉 1930년대부터는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되 이 자유의 문제점,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유시장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고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수정 자본주의가 출발합니다. 수정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유로운 시장에 정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따라서 수정 자본주의란 대공황 이후에 등장했으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 또는 주로 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보충 또는 가미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고전학파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또는 큰 정부론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 사유제 인정, 시장 가격에 따른 상품 거래, 즉 자본주의의 특징이 공익을 위해 국가에 의해 조정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3대 특징.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 공익을 위해 국가가 두 팔 걷어붙이고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케인즈의 뉴딜 정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시장 실패와 대공황을 경험했죠. 특히 대공황은 왜 발생했습니까? 그렇죠. 과잉 공급, 유효 수요의 부족. 그래서 케인즈가 말합니다. 정부가 유효 수요를 해결해 준다고. 정부만 믿으라고. 그래서 뉴딜 정책으로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후버댐 공사, 농업 부흥법 등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한 노동자의 소득이 유효 수요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유효 수요가 생겼으니 이 돈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도 살 수 있겠죠. 기업이 살면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수입이 생겨서 유효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 이 유효 수요를 가지고 또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럼 기업은 다시 더 잘 되는 거고 이 계속 돌고 돌아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독과점 기업이 제멋대로 상품 가격을 올리고 임금을 낮춘 횡포 등을 규제 또는 통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가난한 농민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농산물 가격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받도록 정부가 정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직접 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통해 공공재를 보급하기도 하고 독과점을 규제하며 빈부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시장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큰 역할을 강조하며 등장한 수정자본주의는 정부 실패로 인해 신자유주의로 넘어갑니다. 이 정부 실패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무능한 정부가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놓는 근시안적 규제,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간섭과 규제, 이런 것이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관료 집단의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이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냐, 즉 유인 동기의 부족 등도 이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실패 때문에 정부 개입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 실패로 인해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신자유주의가 시작됩니다. 이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고 자유시장 기능을 확대한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축소한다. 라는 경제체제입니다. 이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데에는 이 정부 실패도 한 몫을 했겠지만 1973년과 79년에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발생시킨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큰 역할을 했죠. 잠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그림 좀 봅시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요, 185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100여 년 동안 영국을 통해 물가와 실업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필립스 곡선이에요. 필립스라는 학자가 발견한 이론입니다. 필립스 곡선. 이 물가를 안정시키면 이제 시중에 돈이 부족해져서 기업 투자와 아니면 소비 활동이 위축되어 기업이 도산, 즉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반면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즉 물가 인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물가와 실업을 두 마리 토끼, 즉 한 번에 잡을 수 없는,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와 같다라고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이 필립스 곡선을 그동안 믿어왔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며 이 필립스 곡선이 깨집니다. (1970년대) 당시 가장 주요한 원자재 중 하나가 석유였는데 이 석유 가격이 수십 배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재료 가격이 올라가니 덩달아 상품 가격도 몇 배, 몇십 배씩 상승하게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반면 이 소비자들은요, 이 가벼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너무 강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 비싸져서 소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기업 이윤은 감소하며 도산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당연히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필립스 곡선이 깨져버린 겁니다. 즉 필립스 곡선이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경기 침체, 즉 실업과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그래서 이걸 보고 스태그와 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정부가 시중에 돈을 줄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거예요. 더 심화될 겁니다. 반면 실업을 해결한다고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 무능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다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한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정부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것들은 다 줄어들어요. 복지 예산의 감축, 재정 지출, 즉 정부 돈, 재정 지출 규모의 축소,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또 유인 동기가 부족했던 공무원들, 나라 망하기 전까지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믿었던 공무원들에게 공공 분야에 경쟁을 도입해서 즉 성과급이라든가 각종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유인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즉 정부의 무능,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겠죠. 올해 우리나라에도 그 LH 사태 잘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부패예요. 이 정부의 어떤 그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공무원들만 입속을 챙기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들끼리 입속을 챙기는 그런 사태,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기능과 역할 또는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기능 또는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영국의 여성 수상, 즉 마가렛 대처 수상께서 실시했었던 영국의 신자유주의를 대처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정책, 그래서 레이거노믹스, 그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가장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형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매우 지루한 내용이었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희소성과 경제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즉 합리적 선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